네, 계속해서 우리 수업 교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글로벌 경제의 최근 변화 양상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간 세계화 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교재는 크게 네 가지 특징을 그 변화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 생산량과 전 세계 무역 상황이 변화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해외 직접 투자 상황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국적 기업의 속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계 질서가 변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글로벌 경제의 최근 변화 양상으로 우리 수업 교재가 제시하고 있는 이 네 가지가 무엇인지 각각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수업 교재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최근 변화 양상, 지난 30년간 글로벌화의 추세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960년대 말까지 세계 경제는 크게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세계 경제와 무역에서 미국의 지배력이 절대적이었다. 둘째, 세계 해외 직접 투자에 있어서도 미국은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셋째, 이 두 가지 요인들의 영향으로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였으며, 넷째, 세계 경제의 약 50%는 공산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서구 기업들이 접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네 가지 특징들은 현재 변화하였거나 빠르게 변화하는 중이다. 그래서 전 세계 생산량과 전 세계 무역 상황이 변화됐고, 해외 직접 투자 상황이 변화됐고, 다국적 기업 속성도 변화됐고, 세계 질서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 생산 및 무역의 변화 추세입니다. 지금 이 도표죠. 지금 표 1, 2, 세계 GDP와 무역의 변화 추세라고 되어 있는 이 슬라이드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고, 이 전 세계 생산량과 전 세계 무역 상황의 변화와 관련된 우리 수업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생산 및 무역의 변화 추세. 1960년대 초에 미국은 세계 경제에서 절대적 위치에 있었다. 1963년 국민 총생산. 자, 우리가 지금 GDP라고 되어 있는 게 Gross Domestic Product라는 거죠. 국민 총생산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어느 한 국가의 어떤 경제를 나타내는 한 지표입니다. 얼마나 많은 제품이나 이런 걸 생산해냈느냐. 그러한 거를 나타내는 것인데 국민 총생산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Gross Domestic Product, GDP라고 합니다. 그래서 1963년 국민 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GDP 기준으로 미국은 전 세계 경제 활동의 40.3%를 차지하였습니다. 2009년에 미국은 세계 GDP의 24.1%를 차지하여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1960년대에 비해 상대적인 위상이 현저하게 하락하였습니다. 이 표에도 나와 있죠. 그러나 세계 경제에서 상대적인 위상이 하락한 국가는 미국만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세계 열강들에게도 같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위상 변화가 절대적인 경제적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경제는 1963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3% 이상의 아주 견실한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독일, 프랑스, 영국 경제도 그 기간에 성장하였고요. 그러므로 이는 다른 지역들, 특히 아시아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서 미국 경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표 1-2조 세계 GDP와 무역의 변화 추세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수업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이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63년부터 2009년까지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미비한
8.2%로 증가하였습니다. 세계 GDP에서 상대적인 점유율이 크게 향상된 다른 국가들로는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표 1-2는 각국의 실제 생활비를 반영하는 구매력 지수로 환산된 GDP를 근거로 작성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건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그 GDP, 그 국민 총생산이라는 거를 이제 각 나라마다 물가, 인플레이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의 GDP, 국민 총생산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물가, 어떤 인플레이션 수준, 물가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그 내용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간 미국의 지위는 일본, 독일과 더불어 한국, 중국 등과 같은 신흥 경제 국가들이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감에 따라 약화되었다. 1960년대 미국은 전 세계 공산품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표 1-2에 나타나 있듯이 2010년 전 세계 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은 8.6%로 감소하여 중국의 최대 수출국의 지위를 빼앗겼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과 같은 신흥 경제 국가들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서 세계 GDP와 수출에서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미국에게 반드시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경제 발전과 산업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미국 경제의 절대적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제 예측에 따르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멕시코, 브라질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세계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그에 따라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할 것이다.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구매력 지수를 기준으로, 구매력 지수라는 말은 아까 교수님이 말씀드렸죠. 그 전 세계 국가들의 국민 총생산 GDP를 더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각 나라의 어떤 물가 수준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조정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매력 지수란 말은 그렇게 여기서 지금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죠.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그 구매력 지수 기준으로 구매력 지수 기준이란 말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더 커지고 인도 경제는 독일 경제의 규모에 접근할 것이다. 또한 월드뱅크는 2020년에 이르면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이 전 세계 경제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이상으로 높아지는 반면 선진국들의 비중은 현재 55%를 넘는 수준에서 38% 정도의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비록 예측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고 수치가 정확하다는 보장도 없지만 이러한 전망들은 세계 경제의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가 국제 경영에 주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미래의 유망한 사업 기회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이며 강력한 경쟁자들도 이들 지역에서 등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좋은 예는 고도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으로서 그에 대한 설명은 이 수업 교재 국가 포커스라는 곳에서 제시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러니까 미국이 1963년도 한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GDP 비율에서 43.3%예요. 그리고 독일 9.7%, 프랑스 6.3%, 이탈리아 3.3%. 거의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미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60년까지만 해도 40%가 차지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소하고 있는. 2008년까지로 보면은 24%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대신에 특히 중국 같은 나라들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3년도와 2008년도 비교하면 8.2%로 급성장한 걸 알 수 있어요. 급성장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급성장한 거를. 그러니까 이처럼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감소되고 상대적으로 중국이라든지 이런 신흥 시장 국가들, 신흥 경제 국가들의 비중이 좀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이런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얘기해도 틀린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의 글로벌 경제의 최근 변화 양상으로 해외 직접 투자의 변화 추세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의 변화 추세. 이건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죠. 1960년대에 미국이 글로벌 경제를 주도함에 따라서 전 세계 해외 직접 투자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6.3%에 이르렀습니다. 영국 기업들은 2위로서 약 10.5%를 차지하였으며 일본은 상당히 뒤처진 8위로 단지 2%를 차지하였습니다. 당시 미국 기업들의 지배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를 유럽 경제에 대한 큰 위협으로 우려하는 내용의 여러 저서들이 발간되었고 여러 유럽 국가들, 특히 프랑스는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제품, 서비스 그리고 자본의 흐름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고 다른 국가들이 세계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비미국계 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비미국계 기업들이라는 것은 미국 국적의 기업들이 아닌 거죠. 미국 이외의 기업들이에요. 비미국계 기업들. 자, 이런 비미국계 기업들, 미국 국적의 기업이 아닌 미국 이외의 그런 국가의 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 동기는 주로 최적의 장소들의 생산시설을 배치하고 주요 해외 시장들에서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1970년대부터 유럽과 일본 기업들은 노동집약적 생산시설들을 본국에서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일본 기업들은 북미와 유럽에 투자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주로 불리한 환율 변화에 따른 어떤 환리스크, 환율과 관련된 위험을 해지한다는 말은 극복한다는 말이에요. 해결한다는 말이죠. 극복하고 해결하고 예상되는 무역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인 도요타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북미와 유럽에 대규모 생산 설비 투자를 실시했습니다. 도요타 경영진은 엔화의 지속적 평가 절상으로 일본 자동차의 수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환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환율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이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다만 이제 도요타의 일본 자동차의 수출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여기서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일본 자동차의 수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자국에서 자동차를 생산 수출하는 것보다 주요 해외 시장에서 직접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요타는 미국과 유럽에 투자함으로써 일제 수입 자동차에 대한 이들 지역에서의 무역 규제 움직임을 완화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의 결과는 그림 1-2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보여지는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그림은 1980년에서 2009년 기간에 거쳐 세계 최대 투자국들인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의 해외 직접 투자 누적액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여준다. 자, 여기서 해외 직접 투자 누적액이란 과거로부터 이루어진 해외 투자 금액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 1-2는 또한 개발도상국 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해외 직접 투자 누적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약 38%에서 2009년에 약 23%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와 개발도상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이유는 이들 국가에 속한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개발도상국 기업들의 투자가 총 해외 직접 투자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1%였지만 1980년대에는 그 비중이 1.1%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들 투자의 대부분은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 인도, 중국 등의 소재한 기업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 여기서는 이제 외부로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이러한 나라들이 다른 나라에 이러한 나라들의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진출해서 공장을 짓거나 사업체를 설립하는 그러한 투자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국가가 다른 나라에 실시한 해외 직접 투자액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거에서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요? 1980년, 90년, 2000, 지금 2009년입니다. 1980년, 1990년, 2009년 보시면 미국이 어떤 차지하는 비율, 이게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영국도 줄어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프랑스의 비중은 늘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개발도상국. 자, 개발도상국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어떤 신흥경제국하고 좀 비슷한,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좀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다 developed country, 개발된 국가들이죠. 개발된 국가, 개발된 경제 선진국이고 개발도상국은 막 이제 경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developing country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다른 표현을 하면 신흥시장의 국가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대표적인 게 중국 같은 나라죠. 이런 나라들이 그런 해외 직접 투자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그 나라 국가 기업이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외부로 이렇게 나가서 투자하는 해외 직접 투자 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 왔다는 거예요. 연도별로.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한 게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해지적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변화 추세로 이제 다른 그림 하나가 제시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거는 해 직접 투자 유의액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아까 봤었던 해 직접 투자 그 그림은 그 그림은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에 진출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면 미국의 기업이 다른 중국에 진출해서 공장 짓고 사업체 짓고 하는 그러한 투자, 외부로 나가는 그런 투자액을 의미한다면 지금 이 그림 1-3에 나오는 해외 직접 투자 유예비액이라는 것은 반대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 짓고 사업체 설립하고 이러한 해외 직접 투자를 받아들인 그러한 금액이에요. 이게 해외 직접 투자 유의액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해외 직접 투자가 안으로 들어온 거죠. 안으로 들어온 거.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1-3은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얼마나 다른 국가가 우리나라로 그 나라 안으로 해외적 투자하는 것을 허용했는가, 해외적 투자를 받아들였는가, 그거를 의미하는 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림 1-2하고 이 그림 1-3은 다른 거죠. 그림 1-2는 어느 국가가 다른 나라 외부로 나가서 투자한 것을 의미하고 이 그림 1-3은 어느 국가가 다른 나라가 그 국가 안으로, 우리나라 안으로 투자하도록 허용한 거예요. 그 금액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해지적 투자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하나는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로 외부로 진출해서 그 다른 나라에 투자한 그러한 기준에서의 해지적 투자가 있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하나는 그림 1-3에 나온 것처럼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가 그 나라에 들어와서 투자하도록 허용한다는 측면에서의 해지적 투자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의미합니다. 1-3은. 뭐 교수님이 틀리게 설명하진 않았어요. 해지적 투자의 그 양면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에요. 그 외부로 나가서 투자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것.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해지적 투자를 측정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1-3은 그런 이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투자하는 걸 허용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해지적 투자 그 유의액이죠. 그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3은 그림 1-3은 또 다른 중요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하여 해지적 투자가 1990년대에 급증하였으며 투자 지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중요성이 커졌음을 또한 알 수 있다. 1990년대에는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양 지역에서 이루어진 해직적 투자액이 모두 급증하였다. 해직적 투자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특히 현저하게 증가하였지만 그 직후인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급감하였다. 이는 1990년대 말과 2000년에 금융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새 경제가 냉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부터 해직적 투자는 다시 증가하여 2007년에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개발도상국 중 가장 많은 해직적 투자를 유치한 국가는 중국으로서 2005년부터 2009년 기간에 매년 600에서 1000억 달러를 받아들였다. 이 수업교재에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계속적인 해외 직접 투자의 유입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해외 직접 투자는 중국, 멕시코, 브라질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제발전에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그림 1-3 해외 직접 투자를 유입액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걸 허용한다는 측면에서의 얼마나 많이 허용했냐 그러한 측면에서 해외직접 투자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살펴봤을 때도 지금 살펴봤을 때도 어떻게 돼요? 개발도상국 조금 연한 파란색이죠. 연한 파란색. 그러니까 이 막대 그래프의 위쪽, 이 위쪽에 연한 파란색 그래프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 대표적인 건 중국이죠. 이런 나라들이 많은 다른 나라들이 해지적 투자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습니다. 유입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다른 나라들이 이 개발도상국, 중국 같은 개발도상국에 들어와서 해지적 투자하는 것을 더 웰컴, 더 많이 받아들였다는 것이. 그러한 것이 증가하는 추세가 좀 뚜렷하게 보여진다라는 게 핵심적인 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번 이 동영상 에서는 수업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해서 글로벌 경제의 최근 변화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